제일 위험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담을 확실히 반을 섞어서 제거하라 그럽니다. 관계를 끊어 제거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 또 이지선 성우님께서 또 스페셜 또 진행자로 나와주셨잖아요. 네. 또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몸, 네. 마음, 마음. 이런 거 다 다스려준다고 해서 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우 잘 나오셨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네. 국내 최고의 인지 심리학자로 정평이 나신 분이죠. 전 국민의 멘토. 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뵙던 분이라 네, 지금 네, 옆에 네. 딱 나와 계시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문을 약간 열고 듣겠다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인데 네. 지금 벌써부터 제가 기가 죽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심란한 이런 기분 같은 걸 혹시 느끼시나요? 더 많이 느끼니까 심리학자를 하겠죠. 네네네. 한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안 겪어본 사람이 우울증 상담 어떻게 할 거고. 맞아요. 네네네. 네. 심란해 보니까 또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평화를 줄까라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죠.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자는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리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화병 전공하시는 교수님, 화병 진짜 많으시고요. 부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부부 싸움 진짜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가능하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인의 어떤 마음의 우라나 네, 뭐 이런 네. 게 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죠, 제가 한마디로. 전혀 그런 게 이제 얼굴에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데요,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거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막 삐치고 뭐 화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근데 화가 나는 건 정상이고 일반적이지만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을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불안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이건 절대 없죠. 네네. 이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는 되게 안 좋은 부부예요. 관계가 안 좋은 부부예요. 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걸 잘 다독이는. 그래서 네. 우리가 화라든지 부부싸움 기저를 또 보면 결국에는 돈 문제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게 돈하는 이런 심리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근데 저도요 연초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발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담는 것 같거든요 연초 소원으로. 네네. 네. 뭐 그런데 그건 100년 전에 신문이나 100년 전 이야기, 200년 전 얘기를 봐도 다 옛날보다 왜 이렇게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있느냐는 늘 나오는 얘기였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돈돈거리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타고난 신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계급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양반, 중인, 뭐 상노, 뭐 예를 들어서 노비. 네, 그런데 노비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 사회로 우리 인류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남을까요? 그럼 돈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의 몇 개 안 남은 바로미터가 돼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돈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저희들이 불안 완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내가 좋은 걸 하면 행복해지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아도 일단 불안해지는 건 막을 수가 있죠.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꽤 괜찮은 불안 완화가 되는 불안하다. 거죠. 확실하죠. 네. 그런데 돈을 왜 써보지도 못하고 네. 크게 돈을 버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그 큰 건물주 중에 저도 아는 분들 꽤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분들이 정말 진짜 몇백억이 아니라 천억 넘는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딱 그거 사시고 1년 있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죠. 어머. 그런 걸 보면 돈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불안을 완화해주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을 막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네. 중요한 건 그 돈 가지고 뭐 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목표로 하는 돈을 벌든 못 벌든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맞게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개인이든 정부든 똑같아요.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멀리도 안 보고 지난 100년 동안 보면 대부분의 정부들이 돈을 굉장히 벌거나 굉장히 돈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 하나를 너무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써가지고 나라 국가는 엉망으로 만들고 어떤 정부는 뭘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국가는 채우는데 사람 국민들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개인까지 잘 벌고 잘 써야 되는데 이걸 밸런스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혼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버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서 잘 쓴다는 건 막 쓴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면 지혜롭게 돈을 잘 쓰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제관이나 그 돈을 번다는 것에서 자기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동업자 될 수는 있어도 네. 소위 말하는 가족 되면 안 되죠. 돈만큼 그렇기 때문에 상보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 뭐 차이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보통 이제 뇌에서는 이제 게임과 도박의 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fMRI로 뇌를 찍어보면 게임할 때 뇌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전두엽은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도박할 때의 뇌는 전두엽에 몰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쓰리고 오광 잭팟 터졌을 때 뇌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투자가 안 돼요. 근데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분명한 건 초기에 투자를 하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 회사를 이제 부릅뜨고 보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알아간다라고 하는 보람이 같이 있어야 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만 투자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블랙박스에 돈 넣고 빼는 거랑 똑같죠. 그건 도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한다라는 건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투자가 돼요. 네, 알아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투기하시는 분들은 30년을 투기하고 실제로는 운이 좋아서 몇 안 되는 분이지만 돈을 정말 많이 모으셨는데 정말 단편적으로밖에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면 인과관계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어. 이럴 땐 이렇게 사면 돈 되고 이렇게 하면 돈 안 되고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땅이라는 것이 예, 원래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면서 딱 보면 한편에 뭐 말투는 투박해도 하나의 강연을 듣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죠. 맞아. 그런 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쌓이면 뭐가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사람 철학이에요. 철학.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제대로 해본 분들은 자기 철학이 있다고 느끼는 게 되죠.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유형도 있나요? 돈만 보는 사람이죠. 돈만 보는 사람, 공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한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투자자들은요. 딱 보면 그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에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책도 알고요. 예, 역사도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그냥 이 경제라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 경제를 넘어서서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살붙여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투자인 거예요. 하지만 잘하면 소위 말하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동지는 불 뗄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니까 괜찮은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부동산도 투자를 잘한 분들을 보면 초반기에 굉장히 단단하게 물어보고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막 발품파를 하는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강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들어보시면서 자기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예요.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게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은 주위에 부자도 많고 워낙에 좀 잘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보는 눈이 높아져서 내 기준이 되게 높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좀 조절하나요? 나의 마음?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부자부터 100등 부자까지 한 절반 이상은 뵀죠. 제가 그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고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받을 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확실히 저로 하여금 열등감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 스스로 내가 나의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저보다 뭐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재산이 많은 분들이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제가 컴플렉스 느끼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네네. 아, 그렇다면 내가 그 기준을 잡을 때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막 열등감 느끼고 막 혼자 폭발하잖아요. 그건 내 기준에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는 제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열등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똑같은 김경일인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보면서 난 또 저 부자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난 초라해 보이고 근데 똑같은 김경일인데 또 어떤 날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요. 저런 사람이 그럴 때 있고 있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김경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어디서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만수르라도 별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물론 조금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위선이겠지만 그분들을 SNS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취미로 붓글씨를 배웠는데 어제보다 잘 써. 뭐 퀼트를 배웠는데 3주 전보다 잘해. 되게 재밌죠. 인간이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 남들을 봤을 때 뭐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열등감까지는 느끼지 않는 그런 괜찮은 지점이 만들어지죠. 딱 들어보니까 결국엔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으면 행복을 느끼니까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도 지금 하신 말씀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돈을 들어요. 떠나서요? 네. 그러니까 돈의 초월화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 노후 파산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지겹게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틈새 시장이 좋댄다. 그래서 뭐 어디 상가 주택에 투자해보고 그럼 그런 극단적인 업다운에 투자를 하거나 그건 사실 투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오히려 하강하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은 경우에요. 저희가 약간 실험적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감퇴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46 해보세요. 746. 네, 그렇죠. 이거는 쉽게 따라하죠. 그러니까 746, 746. 835, 835 이러면 이런 과제를 한 20개 하면은 하나도 안 틀리죠. 그러니까 나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7482, 6437, 1534, 782 못 따라하죠. 못 따라하죠. 네네네. 내가 여기서 따라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를 악물고 따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 악물고 따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전문 심리학용어로 이제 성격이 모난 분들이다.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근데 여기서 살짝 또 저희가 더 부추기고 또 이제 절망하는 그 멘트를 하죠. 보편적으로 귀하의 동년배들의 60%에서 70%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내가 기억력이 감퇴됐다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경우에는 나 기억력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상승의 반대인 하강이 없어. 나는 그래도 유지가 돼. 인지적으로. 근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난 인지적으로 하강이야. 그러면 이런
요런 그냥 약간의 실험적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투자 게임을 시켜보면 네. 그 투자 게임은 나의 기억력 감퇴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퇴되고 있다는 분들이 더 안달복달해서 무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꿔서 손해보거나 이런 식의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노후 파산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인간의 인지를 보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나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나는 성장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파산에 이를 정도로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 노후 파산에 일어난 분들이 보면 이렇게 페이스 유지를 못해서 마라톤에서 막 갑자기 막 한 초반 10km인데 막 진짜 100m 달리기처럼 뛰어가지고 페이스가 망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40세, 50세, 60세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상식들은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건 내 주위에 또 그전 상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요한 하나가 나의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이 바로 뭐냐? 의외로 그게 어느 분야든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알아갈 때 이 성장감이 나의 페이스를 흔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외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좀 좋은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요건으로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문화예술 생활을 배우는 게 있는가를 꼭 보죠. 유럽 쪽에서는 네, 네. 그 중산층의 네, 네. 조건이 이게 취미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향유한다 그래요. 향유하는 사람, 무언가를 계속 향유하면서 계속 새로 배우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해야 안정적으로 변해요. 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안정된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지금 일단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좀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불안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취미가 대부분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며 네. 남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도 측면도 강한 것들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최고로 좋은 취미는 공부예요. 공부예요. 네. 물론 이런 공부도 있죠. 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하는 공부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KB 부동산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럼요. 다 취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죠. 돈 안 들죠. 네. 돈이 가장 안 들면서 그런데 나는 성장감 느끼는데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참 탄탄히 만들어서 한 40년, 50년, 60년 살아본 나의 판단을 남의 귀에 팔랑팔랑팔랑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고 내 기준을 계속 쌓게 만들어줘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지지대죠. 지지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 대본에도 있지만 불안한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부자들이 일찍 죽는다. 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아, 부자들이 일찍 죽는다.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여기 앞에 모두는 아니고요. 어떤 일부 부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뭐 이런 거를 이게 아니 이렇게 앞뒤말을 다 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근데 노후가 불안한 분들이면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노인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인은 우리가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50대 초반인데 60대, 70대, 80대에 해당하는 선배님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가 위험한 거고 여기까지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대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다면 어느 쪽으로 어느 연령 한 나이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 언제 저 돌아가고 20대요. 싶으세요? 20대요? 네. 그런데 그 20대로 만약에 진짜 돌아가잖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의 지식으로 20대를 네, 가시면 네, 좋겠지만 네. 근데 비트코인 할 거. 실제로 그거는 타임머신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심지어 80대인데 저한테 야 지금 제일 좋다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좋다고요. 네, 지금이 제일 좋아.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이 제일 나은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년 후에 또 만나잖아요. 야 지금이 제일 나아. 빨리 와. 막 너한테 이러시거든요. 그런 분들부터 그리고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알게 되죠. 그러면 불안하지는 않아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80대 선배께서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떤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답을 이미 줬죠. 네, 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빈도. 네, 딱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분들이 훨씬 자기를 행복하게 느끼고요. 노후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분들은 그 연령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10점짜리가 뭔지를 잘 알게 되고 나를 힘내게 만들고 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즐거움과 별거 아닌 건 즐거움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부분의 인류가 40대, 50대 혹은 잘해봐야 60대 인류가 사망했을 때는 인간은 계속 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연구들을 해보면 막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죠? 네, 네. 진짜 나쁜 인간 알아보는 능력. 네. 어떤 네, 사람이 네.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한테 가끔 엄마랑 너랑 이렇게 둘이 의견이 안 맞아. 어떤 남자가 더 나은지. 그건 네가 맞아. 엄마보다 네가 맞을 거야. 근데 이놈은 진짜 안 돼. 나쁜 놈이니까.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예,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뭔지는 한 60년 가까이 살아봐야 이제야 간신히 보일 수 있고요. 70년이나 80년 살아보면 진짜 나쁜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이 먹어도 나쁜 걸 분별 못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지혜롭다면 그 지혜로움 안에는 진짜 나쁜 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생활 밀착형인 것들도 네. 있죠. 오늘 좋은 일이 3개가 있었고 나쁜 일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좋은 일이 3개고 퇴근할 무렵에 나쁜 일 2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잘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네. 그걸 벗어나는데 70대는 돼야 돼요. 그 70대가 되면 오늘 좋은 일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오전이에요. 나쁜 일은 2개가 있어서 오후예요. 근데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막 속상한 거로부터 벗어나서 70대는 돼야 그래 오늘 그래도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1이네.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게 정말 60대에도 잘 안 돼요. 예.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계속 살면 70대가 돼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70대가 됐을 때 편차가 엄청 심해요. 저는 불안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네. 기사를 찾아봤더니 노후 30억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더라. 이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30억이라고 기사 났으니까. 근데요, 30억이 있는데도 불행한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는. 네, 네. 일을 갈며 100억 가진 친구들을 질투하고, 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에 있어서 2가지에 대한 확실한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오히려 금액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액이 정해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나왔죠. 부자의 정의, 그게 부자의 정의와 나한테 있어서 부자의 정의, 그리고 행복의 정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건 4대문 안에 주차를 했는데도 주차요금이 아깝지 않으면 부자. 네네네. 저 진짜 주차요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먹는 건 안 아까운데 주차비가 좀 아까워. 주차비 4,000원 나오면 아우 막 이러는데. 그리고 왜 고깃집에 갔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씩 팁 드리잖아요. 그거에 2배를 줬는데도 나는 속상하지 않아. 그럼 엄청 부자. 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 분은 자기가 얼마에 써야 되는지를 알죠. 오히려 금액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네네.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정의가 있는 분들이 햇볕은 1년에 최소한 하루에 4시간은 들어와야.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분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늘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렇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저는 돈을 잘 안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도를 느끼는 게 되게 낮아요. 뭐 사과? 사 먹으면 행복해.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다 각기의 상황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다 낮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10억만 있어도 되게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30억이니까 그 30억을 가질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목록으로 또 적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교수님 정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할 유형이 있는지
이런 필요성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관계 맺음을 좀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끊어낸다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네네. 사실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은 그런 용기를 내야 되죠. 근데 사실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보면 나랑 안 맞거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인데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되고 그 다음에 짐되는 관계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 두는 게 제일 낫죠. 거리 거리 두기. 두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생각은 뭐냐? 뭐 그럼 이분법적 사고, 친구 아니면 아님, 뭐 이런 거 별로죠. 별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조금씩 공유 면적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아까는 그 끊어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강하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게 다 맞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근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갑자기 너 오늘 되게 거지같이 보여. 너 이렇게 이상해.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라는 건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걸. 이제 진짜 안 좋은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오늘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만나? 지금 거리도 먼데 그랬더니 모두를 위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가봤더니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워.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화나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나 사실 좀 다리가 아픈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정하면 안 될까? 정하면 안 될까?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는가를 숨기고 근데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관계예요.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이런 건 안 좋은 관계예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금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 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유난히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제 욕구를 숨기면서 살짝 고급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다기보단 우리 둘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구나 아니면 바라는 바를 숨기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둘은 좋은 관계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리두기가 좋아지죠. 사람이 원망하는 것도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상대방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어서 그런 두 부류의 관계는 일단 끊어내면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소시오패스가 대부분 요 두 유형 중에 하나예요. 두 유형 중에 하나죠. 근데 오히려 좀 충격적인 게 이런 소시오패스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좀 높다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소시오패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건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에요. 왜 임원은 소시오패스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못된 사람이 잘된 케이스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각인해서 기억해요.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게 더 익사이팅하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착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공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일단 드라마 소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역으로 못된 사람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된 사람들을 무순위로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못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못되고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안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세상은 그 사람을 굉장히 빨리 생태계에서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공존성이에요. 사실 내 주위에 정말 못된 사람이 많으면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많은 거. 외로울 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돼 보여요. 근데 외롭지 않을 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물론 평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외로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을 자꾸 자기 그 품 안에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왜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하신 적이 있죠, 옛날에.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스스로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또 내가 많이 해야 돼요. 두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외로워져요. 왜겠어요? 결국은 도움을 받을 줄을 모르니까. 근데 또 전형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남들은 나한테 전혀 감사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내가 늘 남한테 뭔가 테이킹하는 거죠. 테이커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내 인생에 또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잖아요, 보통. 네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가 기버면 약간 나보다는 추가 테이커에 가 있는. 내가 테이커면 약간 그 추가 기버에 가 있는 그런 반려자, 파트너,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수님께서는 그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잔혹한 살인마들은 확률적으로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차라리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는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또 함께 묶여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또 그 수많은 정의들을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네네. 그러면 양심이라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린 창피하잖아. 누가 보지 않았어도 창피하고 아 진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그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또 하나가 있죠. 양심의 또 다른 쪽. 연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해도 저 사람이 아프고 피 흘리고 있으면 아, 안 되겠다.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움과 연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하고 나를 점점 더 발전시켜서 나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연민을 안 느끼는 사람한테 옆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부정적이거나 심지어는 낭비적인 감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연민은 낭비야. 못된 사람들이 이러죠. 동정 따위는 개나 줘보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더 생존력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감정이 수치심과 연민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상대방은 뭘까요? 도구예요. 날 도구. 그래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둔다라는 건 내가 가장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용 당하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이용하고 싶은 사람? 네. 무능한 사람이 아니겠죠.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겠죠. 무능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도구로 쓰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유능해지면 소시오패스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소시오패스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유능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능하고 성실한데 못됐어. 그러면 사회 전체가 나한테 등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으려면 난 따뜻해야 되고 유능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소시오패스가 그러면 여기에 나를 제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야 돼요. 소시오패스가 절대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르시시즘과 다르죠. 네.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성장감이 있어야 돼요. 새로 배우기. 새로 배우기. 네. 네, 교수님.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끊어내는 것도 잘 끊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끊어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너 오늘부터 나랑 나 아웃이야 이렇게 문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되게 웃기죠. 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난 쟤를 친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역공이 이렇게 나온 식이죠.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의 범죄적 성향이 있으면 내가 너 끝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제가 농담 반 하지만 진담을 확실히 반을 섞어서 제거하라 그럽니다. 관계를 끊어 제거하라. 내 스마트폰에서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내 스마트폰에서 지우면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을 때 누구세요라고 받아요. 누구세요? 예. 그러면 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얘가 나를 저장을 안 해놨나? 예.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지운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고 이런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나한테 없애야 돼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만한 것들 단서들 다 없애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상대방은 존재감 없을 때가 제일 나한테 관계가 멀어지기 쉬워요. 제 경험상 아주 범죄적 성향이거나 아주 치밀하게 나를 괴롭힐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도 이제 그만큼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 같으면 누구세요라는 걸 3번만 받으면 그럼 진짜 저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요. 예,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계속 주면 아주 공격적이고 집념이 강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대부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다 저장해놓고 죽어도 이놈 전화를 안 받아야지. 그럼 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전화하는데 저는 걔 전화를 받고 원래 나한테 왜 했을까? 얘가 나한테 필요한 게 또 있을까? 나를 괴롭히려고 할까?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편지는 당연히 불태워야 돼요. 흔적을 좀 다 네, 지워야 네, 되는군요. 네. 사람은 단서에 의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배받아요. 인출 단서를 지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 박사님이랑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 같은지 우리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 내리실까? 아니, 제가 무슨 뭐 관심법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네. 어려운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 분들한테 이 3가지만 해도 당신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이제 이런 굉장히 되게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뭘까요? 일단 상대방 얘기 따라하라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군요. 이렇게 따라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에 예스, 노만 하는 게 아니라 감탄사도 넣어야 되죠. 근데 그 감탄사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제일 재밌었던 건 바로 뭐냐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 가로 저으라고 지금 이게 정 차장님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 옆이라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바로 뭐냐면 나는 당신의 얘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 얘기에 내가 따라가지고 있고 상대방 얘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의 표정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전 그게 기뻤죠. 제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대화가 가능한 두 분을 만난 자리라서 의미 있고 좋았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제가 너무 멀리서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를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뭐 마음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힘내는 어떤 조언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장수는 각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뭐 110살, 120살, 130살 막 가설이 막 나오죠. 그렇다면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 장수는 각오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삶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왜 우리가 어떤 데 여행을 가게 되면 자 우리 부산에 여행 간다 그래서 그럼 부산 가는 길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경험하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서 휴게소는 뭘 맛있게 먹고 중간에 살짝 빠져나가서 어떤 사찰에 들려보고 막 여행을 데스티네이션 이런 내가 종착역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정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여행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그 여정에서 하나씩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원년으로
2024년에 네.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제 분초 단위로 이게 시간을 쓰신다고 네. 들었어요.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음의 치료 네. 제대로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정전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